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산 랜덤 변수, 이산 랜덤 변수의 분포, 예, 그 분포 몇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산 랜덤 변수 K가 있을 때 그 이산 랜덤 변수 K의 분포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고도 했어요. 예, 확률 질량 함수는 PMF라고 쓴다고 했고요. 또는 그냥 간단하게 확률 분포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이산 랜덤 변수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 또는 확률 분포 이렇게 부르는 이 분포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PMF를 이산 랜덤 변수 K의 PMF를 FKK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지요. 자, 그럴 때 FKK가 갖는 성질들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FKK는 실제로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이 확률이니까 0 이상이고 1 이하가 돼야 되지요. 자, 그리고 모든 K에 대해서, 즉 랜덤 변수 대문자 K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 소문자 K에 대해서 FKK를 다 계산해서 전부 더해주면 이것은 전체 확률이 되지요. 그래서 1이 돼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성질이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FKK, 이산 랜덤 변수 K에 대해서 PMF, FKK는 실제로 어떤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떤 확률이냐? 대문자 K가 소문자 K가 될 확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확률이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산 랜덤 변수 K의 확률 분포는 이런 세 가지 성질을 가져요. 이산 랜덤 변수의 확률 분포를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산 랜덤 변수 중에서 베르누이 랜덤 변수라는 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베르누이 랜덤 변수라고 하면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값을 딱 두 개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값이 두 개밖에 없는 랜덤 변수예요. 자, 그래서 표본점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고 분류하는 표본점과 그 외의 것들, 실패라고 분류하는 표본점으로 나눠서 성공이라고 분류된 표본점은 전부 1로 대응시키고 실패라고 분류된 표본점은 전부 0으로 대응시켜주는 그런 랜덤 변수, 그것을 베르누이 랜덤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베르누이 랜덤 변수는 그 값이 1과 0 이렇게 두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이렇게 두 개의 결과만 갖고 있는 그 시행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그럴 때 그 시행마다 매 시행이 그 앞에 시행 또는 뒤에 시행, 다른 시행하고 서로 독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행은 독립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럴 때 그 시행마다 성공 확률이 있겠죠? 성공이거나 실패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성공 확률이 있고 실패 확률이 있을 텐데 그 성공 확률은 항상 일정해야 돼요. 첫 번째 시행의 성공 확률이나 두 번째 시행의 성공 확률이나 같아야 돼요. 그 성공 확률을 우리가 소문자 P로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과정을 베르누이 과정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매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베르누이 과정이라는 걸 정리를 해볼게요. 이 네 가지 성질을 베르누이 과정이라고 부르려고 하면 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n번의 시행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매 시행이 결과가 성공이거나 실패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두 개밖에 없어요. 성공 아니면 실패. 그리고 각 시행마다 우리가 그 성공 확률이라고 표시하는 소문자 P, 이 값은 모든 시행이 항상 똑같아야 돼요. 모든 시행의 성공 확률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각 시행은 서로 독립이 돼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 성질입니다. 예, n번의 시행을 반복하는 거고 매 시행은 결과가 1이거나 0이거나 두 개밖에 없는 거고 1이 될 확률, 성공 확률, 그건 소문자 P라고 쓰는데 그 소문자 P는 모든 시행마다 같은 값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각 시행은 독립이 돼야 되고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과정을 베르누이 과정이다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랜덤 과정 배울 때 또 한번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르누이 과정이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럼 베르누이 랜덤 변수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값이 두 개밖에 없다고 했지요? 그 값을 0이나 1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실패는 0, 성공은 1. 예, 그런데 뒤에 가면 0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쓸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건 또 그때 가서 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르누이 랜덤 변수의 확률 분포, 베르누이 랜덤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 PMF는 어떻게 될까요? 그 PMF를 FKK, 이산적인 거니까 이렇게 기호로 쓰고요. 자, 그럼 여기 소문자 K가 취할 수 있는 값이라는 것은 두 개밖에 없는데 그 두 개를 1이거나 0이거나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K가 1이다라는 것은 우리 요 PMF의 정의에 의해서 FK1 하는 거죠. FK1. 이것은 어떤 확률인가요? K가 1일 확률이죠. 근데 1이다라는 것은 성공이 1로 대응되는 거니까 성공 확률이죠. 예. 그래서 이 성공 확률은 P라고 썼으니까 K가 1일 때의 함수값은 P가 돼요. 마찬가지 K가 0이다라고 하면 FK 0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문자 K가 0이 될 확률이지요. 0은 실패가 건너오는 함수값이니까 실패 확률, 그럼 성공 확률이 P니까 1에서 P를 빼주면 이것이 실패 확률이지요. 우리는 1-P를 역시 소문자 Q로 쓰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값을 1-P 또는 Q예요. 그렇죠? 그거 말고는 이 소문자 K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없으니까 어떤 값이 오더라도 그 값은 0이 돼야 되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베르누이 랜덤 변수의 분포, 확률 분포 FKK를 구해봤습니다. 베르누이 PMF는 K가 1이면 P, K가 0이면 1-P를 갖는 함수다. 그 외에는 전부 0을 갖는 함수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이집 메시지를 MN이라고 표기를 해 볼게요. 그럴 때 이 메시지가 이집 메시지라고 했으니까 각 항들은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이집 메시지는 0과 1로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랜덤 변수 K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랜덤 변수 K는 시간 N0에서 즉 N0번째의 항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이집 메시지 MN 이것의 항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n이 n0가 되었을 때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호로 쓰면 mn0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랜덤 변수 k의 값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즉 랜덤 변수 k의 값은 mn0고요. 예, 그러니까 k의 값이니까 k라는 값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값이 mn0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mn0는 여기 있는 mn 이집 메시지에서 시간 n0를 선택했을 때 예, 그
항을 표시하는 거에 이런 값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집 메시지고 가질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k의 값도 0이거나 1이거나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된 랜덤 변수 k는 당연히 값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베르누이 랜덤 변수죠. 이렇게 베르누이 랜덤 변수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럴 때 베르누이 랜덤 변수를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뭐 특별하게 얘기가 없으면 항상 그 성공 확률 P는 0.5인 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배웠었지요. 그렇지 않다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랜덤 변수는 이항 랜덤 변수입니다. 역시 이항 랜덤 변수도 이산 랜덤 변수고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항 랜덤 변수의 확률 분포 PMF를 이항 분포라고 불러요. 이항 랜덤 변수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항 랜덤 변수는 뭐냐? n번의 베르누이 시행이 있어요. 그 중에 성공 횟수예요. n번 중에서 성공한 횟수. 자, 그 랜덤 변수를 k라고 하면 n번 중에서 k번 성공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랜덤 변수를 이항 랜덤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항 랜덤 변수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항 랜덤 변수의 확률 분포가 되는 이항 분포, 이 함수를 구해 볼 거예요. 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계산하는 건 다 배웠고요. 그 배운 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공은 1이라고 했어요. 실패는 0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성공 확률은 소문자 P라고 쓰기로 했어요. 실패 확률은 이제 Q라고 쓸게요. Q는 1-P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이항 분포라는 것은 뭔가요? 이항 랜덤 변수라는 것이 n번의 베르누이 시행 중에서 k번 성공한 거죠. 그렇다면 이항 분포라는 것은 n번 중에 k번 성공할 확률이지요. n번 중에서 k번 성공할 확률. 이걸 구하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n번 중에서 k번 성공할 확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n번 중에서 k번 성공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표본점은 n개의 점 중에서 k개는 성공으로 분류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번 중에서 성공은 k번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실패가 되겠죠. n번 중에서 나머지니까 n-k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n번 중에 성공은 k번 섞여 있고 실패는 n-k번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표본점이 모두 몇 개가 있나? 경우의 수를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성공하는 것은 n번 중에 k번 성공이 있으면 되는 거지 순서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순서와 관계가 없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순서하고 관계없이 그냥 k번 성공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조합으로 계산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경우의 수는 n개 중에서 k개 성공을 선택하는 조합의 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합의 수를 계산하면 n 컨비네이션 k가 되겠죠. 이만큼 표본점들이 있는 거죠. 같은 표본점들이. 그렇죠? n번 중에 k번 성공이 되어 있는 그런 표본점의 경우의 수라는 것은 n 컨비네이션 k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각 표본점의 확률을 계산해서 그걸 다 더할 텐데 그게 n 컨비네이션 k만큼 있으니까 그 같은 확률이 n 컨비네이션 k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그 확률에다가 n 컨비네이션 k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fkk는 n 컨비네이션 k가 곱해지고요. 그렇죠? 이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그 표본점은 n개가 있고요. 거기서 성공이 k개 있고요. 실패는 n-k개 있어요.
근데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했으니까 각 시행은 독립입니다. 서로. 그렇다면 각각의 그 각 시행의 확률, 그 확률을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죠. 독립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성공이 K번 있으니까 성공 확률이 K번 곱해져요. 성공 확률은 P라고 했으니까 P가 K번 곱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실패가 N-K번 있으니까 실패 확률은 N-K번 곱해져요. 그 실패 확률은 1에서 성공 확률 P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1-P가 N-K번 곱해져야 돼요. 그렇죠? 예, 1-P를 Q라고 표현하면 Q가 N-K번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는 것은 n번 중에 k번 성공할 확률 n 컨비네이션 k 표본점 경우의 수가 이만큼 있고 곱하기 p의 k승 성공 k번이고 곱하기 q의 n-k승 실패는 n-k번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때 이 k가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n번 다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0부터 n까지 움직일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항분포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항분포, 시행되는 그 베르누이 시행 n번 중에서 k번 성공할 확률, 그러니까 n번 중에 k번 성공할 확률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항분포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그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n 컨비네이션 k 곱하기 p의 k승, q의 n-k승.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어떤 모뎀 연결에서 채널의 비트 오류율이 우리가 오류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오류율이 P는 0.01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럴 때 100비트의 패킷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었을 때 1비트가 오류일 확률은 얼마고 3비트가 오류일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오류율 하는 것은 항상 똑같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로 독립이고요. 매 비트마다. 그런데 100비트 중에서 1비트가 오류일 확률, 100비트 중에서 3비트가 오류일 확률. 이렇게 묻고 있는 거니까 100개 중에서 하나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100개 중에서 3개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배웠던 이항분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데이터가 전송되었을 때 당연히 오류 아니면 오류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오류이거나 오류가 아니거나 결과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베르누이 시행이에요. 결과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매 시행은 독립이고요. 그게 100번 반복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항분포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0비트 패킷 중에서 K비트가 오류가 될 확률을 먼저 일반적으로 구해볼까요? 그래 놓고 1비트는 K에다 1 대입하면 되고 3비트는 K에 3을 대입하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항분포니까 FKK는 100개 중에서 K개 성공, 예, 100 컨비네이션 K 곱하기 성공 확률 0.01, 그럼 0.01이 K번. 그럼 나머지는 실패니까 실패는 1-0.01 확률이 나머지는 100-K개. 그렇죠? 예, K는 0에서 100까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근데 1에서 0.01을 빼준 것은 0.99예요. 그러니까 고치면 이 값은 100 컨비네이션 K, 0.01의 K승, 0.99의 100-K승.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죠.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는 100비트 중에서 1비트가 오류일 확률이니까 K에다 1 대입하면 됩니다. FK1이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K, 여기 K, 여기 K를 1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100 컨비네이션 1 곱하기 0.01의 1승 곱하기 0.99의 99승. 그렇죠? 예, 계산은 요건 계산기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0.3697 이렇게 나오네요. 자, 마찬가지로 3비트가 오류일 확률, K에다 3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죠? FK3, 예, 100 컨비네이션 3 곱하기 0.01의 3승
곱하기 0.99에 100-3승 97승. 그렇죠? 예, 이렇게 바뀌었어요. 역시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고요. 0.0610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이렇게 이항분포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할 랜덤 변수는 기하 랜덤 변수예요. 마찬가지로 그 기하 랜덤 변수의 확률 분포를 기하 분포라고 하고요. 예, 기하 랜덤 변수 기하 분포라고 부르려고 하면 역시 베르누이 시행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베르누이 시행이 있어요. 그럴 때 이번에는 그 시행을 반복을 할 텐데 첫 번째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기하 랜덤 변수라는 것은 베르누이 시행에서 첫 번째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그 시행한 횟수예요. 자, 그 횟수를 K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랜덤 변수고요. 그렇죠? 이 랜덤 변수를 우리가 기하 랜덤 변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률 분포를 우리는 기하 분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하 분포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일까요? 예, 첫 번째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그 횟수가 K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성공이 K번째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성공이 K번째에 나타날 확률, 그렇죠? 발생할 확률,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성공이 열 번째 나타날 확률이 얼마냐? 첫 번째 성공이 일곱 번째 나타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기하 분포를 사용하시면 돼요. 예, 그런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분포 함수를 계산해 볼까요?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그 횟수가 K다라고 했으니까 K번째에 가서야 첫 번째 성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나머지는 전부 실패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K번째 성공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나머지라는 것은 K-1번이에요. 그러니까 K-1번은 모두 실패한 거예요. 그 안에 성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K 첫 번째부터 해서 K-1번째까지 전부 실패로 K-1개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K번째 성공. 이렇게 되는 표본점이라는 것은 딱 그거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은 앞에 K-1번 중에는 성공이 0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조합의 수 K-1 컨비네이션 0, 1이지요. 예, N 컨비네이션 0은 항상 1이지요. 그래서 딱 표본점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표본점의 확률을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표본점의 확률을 그냥 1하고 곱할 거니까 그냥 확률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 K-1개는 실패를 했어요.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했으니까 독립적이니까 각 시행에 그 확률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K-1번 실패했으니까 실패 확률 Q가 K-1번 곱해지는 거예요. K번째는 성공이었어요. 그럼 K번째에는 성공 확률 P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 P는 딱 K번째에 있는 한 번만 곱해지는 거고 앞에 있는 K-1개는 실패 확률 Q가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정리하면 기하 분포는 FKK P 곱하기 Q의 K-1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 첫 번째 성공이 첫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성공이 두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성공이 세 번째에 나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K는 1, 2, 3 이렇게 나가는 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정리해 볼까요? 기하분포. 기하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성공 확률이 P고 실패 확률이 Q라고 하면 첫 번째 성공이 일어날 때까지 시행 횟수 그걸 K라고 놨으니까 첫 번째 성공이 K번째에 발생할 확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확률이라는 것이 FKK로 표현되는 거고 그게 얼마냐? P 곱하기 Q의 K-1승이다. 성공은 한 번 확률을 곱해주고 실패는 K-1번.
확률을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볼까요? 랜덤 바이트 흐름의 전송 시에 오류가 확률 입실론으로 발생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오류가 16바이트 뒤에 발생할 확률이 얼마냐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16바이트 D라고 했으니까 17바이트부터 그 뒤로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횟수라는 것은 17부터 그 뒤쪽으로 17, 18, 19 해서 무한대까지 예, 이걸 다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 오류가 17번째에 발생할 확률이 얼마냐? 계산하시고요. 첫 번째 오류가 18번째에 발생할 확률이 얼마냐? 계산하시고요. 첫 번째 오류가 19번째 발생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다 계산해서 이걸 전부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걸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오류가 몇 번째 일어날 확률이다 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기하 분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K를 첫 번째 오류가 발생되는 그 시점이라고 하면 이건 기하 랜덤 변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16바이트 뒤다. 오류가 첫 번째 오류가 16바이트 뒤다라고 했으니까 17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그 발생하는 그 횟수, 그걸 K라고 했으니까 K가 16 뒤다, 16보다 크다라는 거죠. 예, 해서 K가 16보다 클 확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K가 16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7부터 무한대까지 모두입니다. 해서 그걸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7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기하분포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기하분포, 예, 성공은 딱 한 번 곱해진다고 했어요. 그럼 성공 확률 입실로는 딱 한 번. 실패는 나머지. 그렇죠? K번째 첫 성공이니까 나머지 앞에 K-1번, K-1번은 실패, 성공 확률이 입실론이니까 실패는 1-입실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무한급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구하셔도 되고요. 예, 이것을 여기 K-1이니까 K로 바꿔볼게요. 여기 K-1을 K로 바꿔주면 여기 하나가 더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17 하는 것은 16으로 예, 하나가 마이너스 되는 걸로 바꾸시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K가 17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여기가 K-1승인 것하고 K가 16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여기가 K승인 것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6부터 무한대까지 입실론 곱하기 1-입실론의 K승.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무한급수를 볼까요? 여기 K승이 있으니까 앞에 항에다가 K가 지금 16부터 해서 1씩 증가합니다. 1씩 증가할 때마다 여기 K승이 곱해지는 거니까 1-입실론의 K승이네요. 그럼 1-입실론이 한 번씩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항에다가 1-입실론을 계속 곱해서 뒤에 항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1-입실론이 공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기하급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기하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방식을 압니다. 그렇죠? 기하급수의 합 어떻게 계산하지요? 예, 기하급수의 합은 1 공비 분의 그 공비가 1-입실론이었어요. 예, 초항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요. 근데 초항은 여기 예, K가 16일 때가 초항이네요. 16부터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K에다가 16을 대입하면 입실론 곱하기 1-입실론의 16승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항이 입실론 곱하기 1-입실론의 16승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을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1에서 1-입실론을 뺐으니까 그럼 1은 사라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입실론이네요. 그럼 위에 있는 입실론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1-입실론의 16승. 네, 요것만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기하급수의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1-입실론의 16승. 어려운 거 없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K가 16보다 클 확률, 이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 랜덤 변수를 또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음, 포화송 랜덤 변수예요. 포화송 랜덤 변수라는 것은 어떤 실험을 하는 거냐? 일정한 시간 간격이나 아니면 일정한 어떤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수를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결과의 수를 나타내는 랜덤 변수 K를 포화송 랜덤 변수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이 랜덤 변수 K의 값을 산출하는 실험을 하는 그런 실험을 우리가 포화송 실험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포화송 랜덤 변수의 분포 함수를 확률 분포를 포화송 분포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포화송 랜덤 변수에 대해서 그 포화송 랜덤 변수가 가져야 되는 그 성질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시간 간격이나 아니면 일정한 영역 내에서 실험을 하면 되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는 것은 정해진 간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분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포화송 실험이라는 것이 시간당 걸려오는 우리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의 횟수, 이런 것들은 포화송 실험이에요. 아니면 특정 웹페이지에서 시간당 접속하는 횟수, 이런 것도 포화송 실험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포화송 실험이 어떤 영역이라고 하면 그 영역은 몇 차원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1차원으로 선분이 될 수도 있고요. 2차원으로 어떤 면적이 될 수도 있고요. 3차원으로 어떤 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규칙이 없는 어떤 한 조각의 물질일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역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농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에 들쥐가 너무 많아요. 그걸 조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에이커당 들쥐의 수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약을 치려고 합니다. 이런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실험이 포화성 실험이에요. 마찬가지, 어떤 배양기 안에 박테리아 수를 조사하고 있어요. 이게 포화성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영역은 첫 번째는 그 농부가 가지고 있는 농지의 한 에이커. 이게 영역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배양기. 이게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책의 저자가 그 한 페이지에 오타의 수를 조사해서 그 오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결정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한 페이지에 오타 수를 조사했다? 이것도 포화성 실험이에요. 그때 영역은 그 책의 한 페이지예요.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실험이 포화성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포화성 실험은 시간 간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조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포화성 실험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때 포화성 과정이라고 부르려고 하면 그 과정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 살펴보겠습니다. 포화성 과정이라고 하려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시간 간격 또는 영역에서 조사하면 영역. 예. 그 시간 간격이나 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수는 그 시간 간격이나 영역하고 겹치지 않는 다른 시간 간격이나 다른 영역, 거기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수하고는 서로 독립이 돼야 돼요. 이것을 서로 영역이 다르면 또는 서로 시간이 다르면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그 포화성 과정의 건망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짧은 시간 간격이나 어떤 작은 영역에서 한 번의 결과가 일어날 그 확률이라는 것은 시간 간격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 작은 영역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어요. 그렇다면 그 늘어난 길이만큼, 그 늘어난 크기만큼 비례해야 돼요. 예, 시간 간격이면 그 시간 간격의 길이에 비례해야 되고, 영역이면 그 영역의 크기에 비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간격이나 영역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결과하고는 무관하지만, 예, 그 길이가 길어졌다고 하면, 예, 그렇다면 그 늘어난 그만큼 비례한다. 라는 성질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이나 아주 작은 영역에서 그 두 개 이상의 결과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간격에서 하나가 예, 발생할 확률을 가지고 비례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작은 영역에서 한 개가 발생할 확률을 가지고 예, 그 영역의 크기에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 세 가지 성질을 갖는 그 과정을 우리가 포화성 과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포화성 분포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예, 이걸 계산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는 결과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결과를 얘기해 볼게요. 포화성 실험에서 발생하는 결과, 예, 그 결과의 발생 횟수를 K라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K라는 것은 랜덤 변수고요. 이 랜덤 변수를 우리는 포화송 랜덤 변수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포화송 랜덤 변수의 확률 분포를 포화송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포화송 분포라는 것은 어떤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일까라는 건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시간 동안 K번 발생할 확률. 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은 포화송 분포를 쓰시면 돼요. 어떤 시간에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결과가 K번 발생할 확률, 이런 것들을 구한다. 예, 포화성 분포를 쓰시면 됩니다. 또는 어떤 영역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죠. 어떤 영역에서 뭐 내가 관심이 있는 뭐 어떤 책의 한 페이지면 한 페이지, 네, 어떤 농지의 한 에이커면 한 에이커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내가 관심 있는 그 결과가 K번 발생할 확률, 예,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시간 동안 K번 발생할 확률, 어떤 영역에서 K번 발생할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해라 그러면 포화성 분포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시간 간격이나 그 영역을 t라고 이렇게 정할 거예요. 그 t 동안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의 수를 뮤라고 쓸 거예요. 뮤. 주어진 영역 또는 주어진 시간 t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수 뮤. 자, 그런데 그 뮤는 우리 조금 전에 포화성 분포가 되려고 하면, 포화성 과정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또는 영역이 커지면 그 비례하는 만큼 그 값이 커진다고 했죠. 확률도. 예, 그래서 영역을 또는 시간을 t라고 잡았으면 t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 시간이나 영역만큼 예, 시간의 길이 또는 영역의 크기 그걸 t라고 표현한 거니까 거기다 t를 곱해주면 돼요. 뭘 곱하면 되냐? 람다에다 곱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람다라는 것은 단위 시간이나 단위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시간, 단위 영역. 이게 주어지겠죠. 단위 시간이나 단위 영역에서 발생 횟수예요. 그렇죠? 발생하는 결과의 수. 예, 그 람다에다가 시간 간격이 t로 길어졌다. t를 곱하면 그 시간 t에서 예, 발생하는 결과의 수 뮤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역이 t배가 됐다. 그렇다면 람다에다 t를 곱하면 그 영역, 예, t만큼 커진 영역에서 발생한 결과의 수 뮤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뮤는 람다 t로 계산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람다는 단위 시간 또는 단위 영역에서 발생한 횟수, 뮤라는 것은 시간 t 동안 또는 영역 t 동안 발생한 횟수,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포화성 분포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fkk는 예, k 팩토리얼 분의
E의 마이너스 람다 T승, 람다 T의 K승.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 람다 T라는 것은 뮤라고 했죠? 예, 여기 뮤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람다 T를 뮤라고 바꾸시면 여기 뮤, 여기 뮤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K 팩토리얼 분의 E의 마이너스 뮤승 그리고 곱하기 뮤의 K승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 간격 t 또는 그 영역 t에서 뭐 k번 발생할 확률이니까 k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으면 0, 한 번 발생하면 1, 두 번 발생하면 2. 예, 이렇게 k번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fkk로 계산하시면 돼요. 기억해 두세요. fkk 포화성 분포의 분포함수 어떻게 주어진 거냐? k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람다 t의 k승. 또는 람다 t를 뮤로 바꿔서 k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뮤승, 뮤의 k승. 이렇게 됩니다. 예. 금방 설명한 것처럼 람다는 단위 시간이나 단위 면적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평균수고요. 거기에 t를 곱한 것이 시간 t 또는 영역 t에서 발생하는 결과의 평균수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e라는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2.71828 이렇게 나가는 수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의 특정 노드에 패킷이 분당 100 패킷 속도로 도착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단위 시간을 준 겁니다. 그렇죠? 그 단위 시간이 분당하고 얘기했으니까 1분이네요. 그렇죠? 그럴 때 6초 동안 패킷이 도착하지 않을 확률.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0개네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6초 동안 2개 이상의 패킷이 도착할 확률. 2개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2개, 3개, 4개, 점점점 무한개까지 가네요. 그렇죠? 예,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단위 시간은 1분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시간 간격은 6초예요. 그렇죠? 그럼 6초라는 것을 분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6초라는 것은 분으로 바꿔주면 60분의 6분. 그렇죠? 1분이 60초니까. 자, 그렇다면 뮤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셔야 되는데, 람다 t, 람다 t, t라는 것은 그 시간 간격 60분의 6. 예, 6초라는 게 60분의 6분이니까 60분의 6을 곱해주면 돼요. 어디에? 분당 평균 100에다가. 그렇죠? 예, 람다라는 것은 100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뮤는 우리가 구하려는 그 시간 간격 t를 예, 이 단위 시간의 평균에다가 곱해줘야 되죠. 그렇다면 100에다가 60분의 6을 갖다 곱하면 요거 약분하면 10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예, 10개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뮤는 10이 됩니다. 그렇다면 6초 동안 패킷이 K에 도착할 확률을 일반적으로 구해볼까요? 이게 포화성 분포네요. 그렇죠? FKK는 우리 공식 기억합니다. K 팩토리얼 분의 E의 마이너스 람다 T승, 람다 T의 K승 또는 람다 T를 뮤라고 바꿔서 K 팩토리얼 분의 E의 마이너스 뮤승, 뮤의 K승.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뮤를 계산했어요. 그렇죠? 계산했더니 뮤는 10이었어요. 그렇다면 뮤 대신에 1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K 팩토리얼 분의 E의 마이너스 10승, 10의 K승 이렇게 주어지네요. 그때 하나도 도착하지 않으면 K는 0, 한 개 도착하면 K는 1, 두 개 도착하면 K는 2. 예, 이렇게 진행하면 되지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K일 때 계산했으니까 첫 번째 문제, 예, 6초 동안 패킷이 도착하지 않을 확률, 예, 그렇다면 K가 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K에 0을 대입해서 FK 0을 계산해 줍니다. K에 0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값은 예,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람다 t의 0승 또는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뮤승, 뮤의 0승. 근데 뮤가 10이었으니까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10승, 10의 0승 계산하면 되죠. 0 팩토리얼 1이고요. 0승 1이고요.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10승이네요. 예,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2의 마이너스 10승은 4.5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네요.
예,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처음 6초 동안 두 개 이상의 패킷이 도착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두 개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 세 개, 네 개, 점점점. 예, 무한대까지 가면 돼요. 그렇죠? 이걸 다 더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무한계를 다 계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컴플리먼트를 쓰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 2, 3, 4 그 이상에서 빠지는 것은 0과 1만 빠졌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0일 확률하고 1일 확률을 1, 전체 1에서 빼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K는 2부터 무한대까지 FKK 이걸 다 더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2부터니까 예, 그걸 제외한 것은 0과 1이에요.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0일 확률하고 1일 확률을 빼주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조금 전에 K가 0 되는 확률은 계산했습니다. 예, 2의 마이너스 10승이었고요. 그렇죠? 4.5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할 것은 FK1, K가 1, 예, 6초 동안 한 개 도착할 확률만 계산해 주면 되네요. 그렇죠? 똑같이 계산해 볼까요? K가 1이니까 1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10승, 10의 1승. 그렇죠? 예, 1 팩토리얼 1이고요. 10의 1승은 그냥 10이고요.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10승 곱하기 10이네요. 계산기로 계산하시고요. 계산하면 4.5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두 개 이상 도착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에서 0개 도착할 확률하고 1개 도착할 확률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0개 도착할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었고요. 1개 도착할 확률은 예, 2의 마이너스 10승 곱하기 10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0개 도착할 확률 2의 마이너스 10승하고 1개 도착할 확률 2의 마이너스 10승 곱하기 10. 요거 타고를 1에서 빼주면 되네요. 그렇죠? 역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면 0.9995 이렇게 되네요. 예, 어렵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예, 소개하는 이산 랜덤 변수의 마지막입니다. 이산 균일 랜덤 변수를 소개를 할게요. 이산 균일 랜덤 변수의 분포를 이산 균일 분포라고 부르고요. 자, 이산 균일 분포라는 것은 이 분포 함수가 항상 같은 값, 상수 함수로 표현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값들이 이 랜덤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이 그 값이 될 확률이 같은 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럴 때 그 분포를 이산 균일 분포라고 불러요. 예, 그렇다면 이산 랜덤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가정을 해볼게요. 예, K1부터 Kn까지 N개의 값을 취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K가 K1일 확률이나 K가 K2일 확률이나 K가 KN일 확률이나 전부 같은 값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부 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K가 K1일 확률하고 플러스 K가 K2일 확률하고 플러스 점점점 K가 KN일 확률하고 이걸 다 더하면 전체 확률이니까 1이어야 돼요. 근데 이 값들이 다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부 알파라고 계산을 하면 결국 이 같은 값 알파를 n번 더해 준 거네요. 그러면 n 곱하기 알파가 돼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알파가 얼마일까요? 나눠주면 n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산 균일 분포라는 것은 예, 그 이산 랜덤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n개라면 그 분포 함수는 그 개수 분의 1이에요. n분의 1. 예, 그래서 fkk는 상수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 취할 수 있는 상수가 뭐냐? 랜덤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몇 개인가라는 걸 세어서 그 개수분의 1 이렇게 주면 되겠다라는 뜻이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다 공부했던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것. 예,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실험을 했어요.
그때 윗면에 나오는 눈의 수에 관심이 있어요. 그 눈의 수를 대문자 K라고 주면 이걸 랜덤 변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대문자 K가 취할 수 있는 값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 수사일 던졌으니까 1부터 6까지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취할 수 있는 값이 6개 있어요. 그러면 n은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분포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랜덤 변수 K에 대해서 f, k, k 이 값은 n분의 1로 주어져야 되는 거니까 6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각 원소의 발생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k의 확률 분포는 그냥 6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다. 어려운 거 없죠? k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부터 6까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k가 1이다라고 하면 k가 1일 확률 부터 K가 6이다라고 하면 K가 6일 확률. 예, 이게 다 같은 건데 얼마냐? 6분의 1씩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6분의 1을 6번 더해주면 전체 확률 1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지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